을 법한 이 세기라고 하는 세상의 길이, 시간의 길이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살 날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그 이상의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간 이 엄청난 시간 속에 내 역사 잘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의 역사를 씁니까? 아니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역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손으로 답을 들어서 답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내리시고요. 무학교는 결혼을 안 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도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애가 있다. 애가 있다. 높이 드셔야 됩니다. 깜짝 놀래요. 결혼은 안 했는데 애가 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자식이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중요한 거 우리 집엔 없다는 거. 두 번째 자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제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 말한테 땡큐죠? 세 번째 자식, 공부 못해, 엄마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최악의 자식은 TV 닮은 놈이라고. 사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멋진 아버지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훌륭한 어머니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나만의 역사를 쓰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의 역사를 함께 공동으로 집필하는 공동 집필자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이다. 어디 우리가 그 역사만 씁니까?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역사를 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지역사회 광주 역사를 함께 쓰고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 쓰고 있고 세계 역사를 함께 쓰고 있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다 같이 함께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본다면 우리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좀 잘 살아가야 되겠다. 특별히 나라는 사람이 함께 만들고 있는 역사 중에 내 가족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 이 길어진 세상 속에 전 둘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가족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 그 시작점은 이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나는 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다 하는 것. 잠깐 내리시고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으시죠? 그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내 이름 뜻을 알고 있다 하는 것. 손 들어볼까요? 오, 많아졌어요. 자, 우리 여기 제일 앞쪽에 우리 선생님. 네네. 저랑 눈 마주친. 네, 선생님. 네. 제가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 주세요. 이은혜 선생님. 그러시구나.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게요? 네,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정말 좋은 이름인데 중요한 거 보통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 그러면 되게 은혜 은자 빛날 은자에 은혜 은자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아예 이 이름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신과 어떤 식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해석한 건데 그걸 부모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기 이름 뜻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자의 뜻을 아는 것과 내가 이름의 의미를 아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한자의 뜻은 알지만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 정도 세월을 살았으면 내가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넘었다면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재정의해도 괜찮을 것이다. 재규정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 이름의 의미를 내가 부여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이름은 이호선입니다. 이호선. 호수 호자에 신선선자를 써요. 물처럼 맑고 신선처럼 착해라. 아주 사기당하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이 별로였단 말이에요. 일단 남자 이름이고
남자 이름인데다가 제가 태어났을 땐 지하철 2호선이 없었고요. 그 아버지가 그냥 너 언니가 호자로 가니까 너도 그냥 호로 가라 그래치고 이래서 제 이름이 이제 호선이가 된 건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개명을 하자니 게으르고 그렇다고 뭐 어찌할까 저찌할까 고민하다 보니 생각해보니 아니 이 정도로 살았으면 또 제가 20이 넘고 30이 넘고 그렇게 어른의 삶의 그 걸음을 했다면 내 이름 정도는 내가 재해석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이름이 호수호의 신선선이에요. 아, 호수에 사는 신선. 아, 물귀신이구나. 잘못 놓지 말아야 되겠다. What is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존재를 보여주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의 존재를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그때부터 그 존재가 나에게 와서 의미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붙인 개, 고양이를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What is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미를 이름으로부터 생성해내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What's my name? 내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내 가족과도 잘 지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역사적인 나와 사회적인 나 이 두 점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누군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지금 머물고 있는지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하고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빨리 쳐다보세요. 아까보다 더 늙었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린 점점점 어른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고 점점점 우리는 누가 봐도 다 어른의 나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른이 누굽니까? 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역할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9살, 10살밖에 안 됐는데 어른보다 나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80, 90이 넘어도 아이들만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아요. 역할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선택하실래요? 저는 기꺼이 여러분께 어른됨이라고 하는 역할을 어른됨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애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역할을 뭘로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나이든 성년임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앞으로도 나이를 먹을 텐데 무엇을 선택할까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성애. 여러분 모성애 있죠. 모성애. 부성애. 이거 본능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성애가 본능이면 애를 때리지 말아야지. 모성애가 본능이면 애를 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모성, 부성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선택이니까. 내가 아이를 가졌지만 낳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엉망으로 그냥 방치할 수도 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성장의 과거 기억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보다 내 아이들을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청춘에 집을 내어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디 그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왜 오셨어요? 이 날 좋은 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또 겨울이 코앞이라 추워질 텐데 여러분 밥 먹고 왜 여기에 왔습니까? 놀기도 좋은 시절인데 우리는 말입니다. 오늘 일종의 만일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질 것이다. 어쩌면 오늘이 내일을 더 괜찮게 만들 것이다. 모종의 이런 희망과 기대로 stay here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아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 있기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성마저도 선택이고 부성마저도 선택이라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리마저 선택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고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전 어른됨이라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 쭉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려니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 세상인지 제가 지금부터 짧게 그러나 매우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2010년생부터 2024년생 작년까지 태어난 아이들 우린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볼까요?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알파 세대. 이 아이들은 왜 알파 세대인가? 드디어 20세기는 다 끝났습니다. A, B, C, D로 시작해서 X, Y, Z 세대로 끝나는 20세대는 20세기는 다 끝나고요. 우린 드디어 21세기 새로운 인류들, 새로운 존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엘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가 여러분 앞에 등장했어요. 이 알파 세대들 여러분들하고는 아예 종자가 다른 애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애들. 심지어 올해부터 베타 세대 아이들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대를 쪼개는 걸로 따지자면 이미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정도 되신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집안에서 내 아이들 혹은 내 손주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앞이 캄캄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보세요.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 굉장히 아이들 많이 다른 아이들인데 어떤 것부터 알 수 있는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20세기 얼굴이죠? 20세기. 자, 20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이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글자의 시대, 활자의 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21세기 IT혁명을 통해서 영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글자, 활자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종이랑 연필을 가지고 연락에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뭘로 공부합니까? 뭘로 공부해요? 엘리하이, 엘리하이. 이게 또 뭔지도 모르시는구나. 전자펜을 들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말입니다. 단순히 도구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인류학에서는 이 아이들은 다른 인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보세요. 우리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이때 뭐가 있었나? 혹시 여러분 천리안, 유니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도 아세요? 싸이월드? 도토리? 옛날 사람. 이런 초기 인터넷이 들어오던 시절에 우리가 그때 1인당 하루 만났던 정보의 양이 7만 5천 개였습니다. 요거 들어오기 전에는 1인당 한 5만 개 정도 됐어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2030년이 되죠. 그럼 우리 1인당 하루 13만 개 정도의 정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은 시간에 알파 세대 아이들이 16만 개를 다뤄요.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들 향후 17만 개 이상의 정보를 하루에 다루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난 줄 아세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제니 AI, 감마 이런 생성형 AI가 얘네들 아예 피부로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라는 데 다녀왔어요. 엄청 길죠? 요는 여수에서 교육박람회를 열었어요. 전 세계 교육 콘텐츠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전남교육청이 여기에 돈을 100억을 썼어요. 100억. 전남교육청은 별로 돈이 없는 곳이에요. 100억을 썼어요. 이때 이 교육박람회 100억이나 썼으니까 연사가 누가 오를까 굉장히 궁금하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왔습니다. 정의학 교수가 쓴 하여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언저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하나 따로 드리더라고요. 나머지 떨거지 한 방. 떨거지. 갔더니 그 방에 떨거지가 많아요. 명함 주고받으면서 너는 어서 온 떨거지냐, 떨거지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데 거기에 애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사람이 왔더라고요. 뭐 알지도 못하는 회사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봐서 갔더니 올해부터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AI 디지털 교과서 라는 거에 이제 뭐 하는데 뭐 기여를 했나 봐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교육이 바뀔라나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뒤쪽 일정을 제끼고 그분 강의를 제가 딱 들었거든요. 야 여러분 제가 그분 강의를 듣고 느낀 저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결론은 뭐냐? 이제 나는 시대의 쓰레기가 되었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40 넘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다 저와 다 같이 은스. 엄청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세상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과거 우리가 5년 전 살았던 그 삶과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 살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될 텐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평균 IQ가 1.3이 더 높아요. 머리 더 좋아요. 거기다 챗GPT 같은 다른 도구를 써요. 그뿐이니까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처리, 양도 완전히 달라요.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부모 인내해야 돼요. 이 아이들과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른 인내해야 되고요. 이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선배 인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제 조언을 하죠. 아이들이 얘기할 겁니다. 검색해봤더니 아니던데. 이건 이제 우리는 비밀 없는 세상을 살게 되었고요. 지혜 없는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들은 우리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무엇이라 부를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도래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어른으로 살아가며 또 부모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21세기 새로운 선상에 선 아이들의 선조로 새로운 아이들의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마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멘토링도 못합니다. 진로 상담 못해요. 왠지 아세요?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5년 뒤 20세기 직업의 90%가 사라졌어요. 직업은 뭡니까? 그 시대의 꽃이에요. 이 꽃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꽃이 사라진 그 시점에 여러분이 무슨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인생의 멘토링이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멘토링의 시대가 다 끝났어요. 멘토링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줘.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줘. 그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알려줘. 어른이 다음 세대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여러 경력과 경륜들을 조언의 방식으로 알려주는 걸 우리가 멘토링이라고 거칠게나마 표현해 본다면 이 멘토링의 시대가 다 끝난 겁니다. 지금은 그럼 어떤 시대라고 우리 지금을 불러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 멘토링. 역 멘토링. 한번 더 역 멘토링. 역 멘토링. 역 멘토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어야 돼요. 이제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이게 맞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 길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단한 남자도 없고 부족한 여자도 없습니다. 똑똑한 어른도 없고 어리석은 아이들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엄마예요. 여러분 형이고 누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소리소리 외쳐야 될 이런 나이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슬기로운 대화를 한다고요? 일단 슬기가 없어졌어요. 슬기, 저는 슬기가 없습니다. 슬기라는 말, 지혜라는 말로 대치되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세계가 도래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챗GPT 얘기했나요? 네. 여러분도 챗GPT 하시죠? 네. 하잖아요. 우리가 했던 챗GPT의 최고봉이 뭐예요? 지구리 사진. 그러니까 그나마도 안 해보셨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키오스크 하시죠? 네. 그 카페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문하는 거, 이 자신감, 이 자신감. 그죠? 자, 우리가 내가 키오스크도 하고 그 정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만간 또 다른 버전의 키오스크 앞에서 더 빠른 속도로 쩔쩔매게 될 거예요. 엄청난 시계를 세상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더 IQ가 높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이 더 챗GPT를 더 잘 쓰기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더 정보를 빠르고 더 적확하게 다루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더 똑똑함,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똑똑함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도. 전문용어로 한번 해볼게요. 라포. 스펠링 한번 따라해볼게요. RAPPORT. 이건 라포라고 하는 거죠. 라포는 뭡니까? 이건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상담 현장에서 라포가 형성돼야 상담 시작됩니다. 내담자가 와요. 상담자와 만나요. 이 내담자도 상담자가 마음에 들어야 돼. 이 상담자도 이 내담자와 함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런 심리적인 약속이 발생해야 돼요.
이런 치료적 동맹, 이런 믿음의 상태, 이런 신뢰의 상태, 이걸 우리가 라포라고 불러요. 라포라는 건 말입니다. 딱 상담 시작되고 5분에서 10분이면 바로 형성돼요. 그렇게 상담에서 라포가 형성된 상담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야, 이 상태가 이어져야 상담 중반까지도 가고 상담 끝까지 가면서 상담이 마무리돼요. 라포의 힘은 말입니다. 상담이 끝난 다음에 더욱 반짝이는 겁니다. 왜? 상담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내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겠죠.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이 상담자와의 이 약속을 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 다시금 떠오르죠. 그분이라면 나와 함께 해줄 텐데, 그분이라면 내 옆에 서줄 텐데, 그분이라면 나와 함께 서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텐데 라고 하는 모종의 막연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의 상태가 다시 복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을 만한 이름이 있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주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바로 그런 믿을 수 있는 일인 그 라포의 사람, 온도의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온도의 사람, 라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 온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너지를 알자. 에너지를 알자. 에너지를 알자. 에너지를 알자. 에너지를 알자. 시대마다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세대마다 에너지가 다 달라요. 개인마다도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따로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딱 보면 누가 에너지가 많은지 어느 분이 에너지가 없는지 한 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집은 에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저는 황소예요. 저는 새벽에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요. 5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5시 반부터 보통 11시 반 12시까지 일을 해요. 심지어 저 오늘 주일이잖아요. 원래 보통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주일도 안 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 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도시에서 돈을 벌어 산에 가면 나물 뜯어 바다 가면 조개 줘. 심지어 저는 다이어트까지 해요. 밥도 안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휘발유 없이 가는 자동차인데 친환경이야. 보세요. 그 집에선 말입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는 제가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집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집집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놀라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에너지 많은 자들의 공통점, 닥달해요. 재촉해요. 속도가 빨라요. 어디뿐입니까? 같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요. 그래서 다른 식구들이 같은 시간에 그만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늘 화가 나. 그렇게 늘 화를 내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옆에는 늘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늘 화를 낸다면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늘 예민해. 날 서 있어요. 거기다 어떻게 짜증이 막 삐질삐질 얼굴 표정도 뭐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에너지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라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타고나게 DNA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거고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타고나게 DNA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에너지 수준이 낮아.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아. 그럼 그 사이 지점은 짜증이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에너지 낮은 분들은 또 보면 몸이 약해. 그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아파. 이미 아파.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디 아프다라고 여러분 가족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족이 뭐라 그래요? 병 가라 주라! 아픈데 이거까지 먹죠. 얼마나 섭섭해요, 그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다 자기 통증과 고통과 상처에 대해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고 그 절대값이 대단히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실 게 나라는 사람의 것은 내가 챙기는 게 가족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은 누가 챙긴다고요? 내가 챙기는 겁니다. 옆에서 약 먹어라 어쩌니 저쩌니 소리 지르고 할 필요 없어요. 지가 다 급하면 먹습니다. 더 중요한 거, 나라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거 중요하죠. 몸이 먼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대학가요제 나갔던 거 혹시 아세요? 오, 몰라요. 예상 탈락. 탈락이지만 그래도 이제 노래는 또 즐겨 하니까.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침 교회에 왔으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단명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화평의 근원이에요. 그런 한결 같은 게 있죠. Love is kind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말씀드렸죠. 온도의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말을 저는 친절이라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친절은 말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바로 뭐냐? 한번 따라볼까요?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이다. 체력이 친절입니다. 체력이 친절인 거예요. 내가 체력이 충분히 받쳐주라. 내 자신도 환대하고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하나, 정신 체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육체 체력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제가 심리를 전공했다고 하니 제가 대단히 이 정신 체력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인간은 말입니다. 다 기승전 몸뚱이에요. 다 몸에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잘 챙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에너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솔루션 몇 개 좀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솔루션 따라볼까요? 에너지 없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짬짬이 자라. 짬짬이 자라. 짬짬이 자라. 짬짬이 자라. 엄청난 게 나올 줄 아셨죠? 짬짬이 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에너지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5분 자야 5분이 생겨요. 10분 자야 10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가 그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날서 있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찔러요. 그렇게 찌르고 찌르다 나마저도 찌르는 게 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날석에 사람이 차라리 좀 인간 코알라로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짬짬 주무시는 게 낫으니까 잠은 얼마나 놀라워요. 한잠 자고 일어나면 그 날카로운 것이 그 예민한 것이 동글동글해지는 것 그게 사람 알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꼭 주무시고 인간 코알라로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우리가 또 너무 잠만 자고 있으면 식구들이 우리가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 수는 없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두 번째 솔루션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양제도 먹어라. 영양제도 먹어라. 영양제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신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에요. 신 앞에 선대요. 그럼 이 신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긍정적 답을 해야 그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요. 부정적 답을 하면 이 사람은 안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오시리스가 우리에게 했던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것인가?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네. 13분 정도가 되다 보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많은 분들이 그래? 내 인생 그래 역시 그래 맞아 내 인생이야 이런 분들 계신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기주의와 이기성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라는 건 뭡니까? 다른 것들 다 사라져도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게 이기주의일 것이고요. 이기성은 뭡니까?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게 좀 늘어나기는 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반드시 줄이고 통제도 가능한 겁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는 사람의 건강한 이기성 속에서 나도 지켜내고 내 가족 또 다른 사람도 지켜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전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과연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아니죠. 이거야말로 전 산자를 위한 질문이고 어른들을 위한 질문이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자들을 위한 질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순서도 한번 봐요. 이 순서 첫 번째,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깐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있는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기쁨이 없는 자는 내 가족의 기쁨도 견디질 못해요. 기쁨이 없는 자는 자기만의 기쁨을 갖지 않은 자는 타인의 기쁨을 질투합니다. 타인의 기쁨만 질투합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보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애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의 기쁨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기쁨을 들어야 그들도 기쁨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기쁨, 즐거움, 여러분 이거 엄청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추상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아, 나는 요거 할 때 좋아. 아, 이거 할 때 난 참 기뻤어. 이거 할 때 정말 즐거워. 이 즐거움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동사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내 기쁨의 순간이 있어야 내 안쪽을 만끽하고 내 삶도 만끽하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 기쁨은 어떤 거야? 너희들은 어떤 걸로 기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기뻐야 남의 인생에도 관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의 기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발레를 해요. 웃지 마라. 네, 발레는 의상이 중요하잖아요. 쿠팡에다 의상을 딱 시켰는데 손가락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간신히 껴가지고 넣고서는 거울 앞에 막 어떻게 딱 간신히 섰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위해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고개 펴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이제 일도 진짜 혼술처럼 하지만 운동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지냈냐면 이제 저녁에 일이 새벽 2시에 끝나건 3시에 끝나건 저는 무조건 마라톤을 했어요. 제가 마라톤 10년 했습니다. 10년 끝에 관절염이야.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제가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갔어요. 저 보건소를 가는데 보건소에 가시면 운동 처방 해줘요. 운동 처방 해주거든요. 올해 운동 처방 받은 게 발레였어요. 그래서 이제 발레를 가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는가? 일주일 쭉 살고 토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요 2시간 딱 제 발레 시간이에요. 요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전 이렇게 살지 않고요. 어떻게 사는가? 저는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2시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주일이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It's my joy. 이게 저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저의 즐거움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리맥 효과. 프리맥 효과. 프리맥 효과라는 건 뭡니까? 프리맥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묶어놨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중간고사 너무 싫어. 중간고사 막 진짜 막 미쳐 돌아. 그리고 또 기말고사 더 싫어. 그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주일 기간 잘 지내고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왜? 우린 이거 끝나고 영화 볼 거거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 소망이 나머지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나의 기쁨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내 배우자에게도 기꺼이 당신의 기쁨은 무엇인지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에너지가 적어. 우리가 온도를 향해 가야 될 텐데 내가 너무 날서 있고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라면 짬짬이 잠도 자고 영양제도 먹고 그래 내 기쁨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이거 하면 돼요. 채워 넣으면 돼요. 문제는 에너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을 태웁니다.
가족을 불살라요. 100%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네. 기도 안 하세요? 근데 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이혼율이 좀 준 거 아시죠? 네. 예, 줄었어요. 왜 줄었나라고 봤더니 그래도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낫다. 아우, 우리 현장 아우 저런 데보다 낫다. 맞아. 많은 분들이 반면교사다, 혹은 뭐 거울 치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혼율이 줄은 이유는 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놀라울 정도로 같이 이혼율도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밖에 나가봐야 어려우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미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위험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집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집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너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 나쁜 에너지가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나쁜 구조를 만들고 결국 나쁜 고백으로 이어질 거예요. 또 대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좋은 구조를 만들고 또 좋은 고백으로 이어지겠죠. 이혼 숙녀 캠프에 오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의 10중 8구는 나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나쁜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구조 안쪽에 있는 다른 파트너를 고쳐달라고 본인이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혼 숙녀 캠프 상담할 때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저는 그 부부 중에 말썽 꾸러기를 먼저 상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혼 숙녀 캠프 보실 때 제 앞에 부부 중 누구는 먼저 앉은 자가 있나? 말썽 꾸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전 이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때로는 저는 그분들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요새 보니까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분들 욕할 창문을 열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손 올리지 마세요. 절대 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연탄재라는 시를 인용하는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존재가 되본 적이 있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말이에요. 잊혀질 권리도 없이 그렇게 이 현장에 우리 가족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걸 선택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객관화하는데 얼마나 큰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까? 잊지 마시고 오히려 용기 주시고 파이팅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왔던 분들에게 여러 솔루션이 있지만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리는 두 개의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튼을 찾아라. 버튼을 찾아라. 버튼을 찾아라. 버튼을 찾아라. 버튼을 찾아라.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나는 순간 구조가 형성됩니다. 수평 구조가 형성되건 수직 구조가 형성되든, 그죠? 아이가 생기거나 또 다른 이제 산자가 있으면 입체적 구조가 만들어지죠. 어쨌든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나서 구조가 형성돼. 그러면 이 구조 안에는 반드시 두 개의 버튼이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두 개의 버튼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작 버튼, 안심 버튼. 발작 버튼이란 뭡니까? 이런 말 하지마 나 돌아버린다. 그 행동 하지마 나 완전 뚜껑 열린다 빡친다. 이런 얘기. 교회구나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가 힘들어하는 그 말, 내가 힘들어하는 그 행동, 이거 우리가 보통 발작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 애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결혼 초기에 그렇게 싸워요. 왜? 서로 발작 버튼이 뭔지 모르고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죠? 나중엔 알고 누를까? 자, 그런데 재밌고 또 놀라운 현상은 뭐냐? 내가 힘들어하는 그 말, 내가 힘들어하는 그 행동, 여러분 가족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10중 8구 몰라요. 안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아는 인간이 그래?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모릅니다.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려주고 물어보자. 알려주고 물어보자. 알려주고 물어보자. 알려주고 물어보자.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바로 이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요청이 아니에요. 막연한 건 없는 거라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단위를 마치 조각을 내듯 작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바로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행동 어떻게? 머릿속에 딱 스틸, 정지 화면같이 멈춰야 돼요. 바로 이 상황에 바로 요 행동. 작고 쪼개진 행동 단위로 알려주어야 나도 설명해주고 그 사람도 알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려줬어. 이 말 하지 마, 이 행동 하지 마 라고 딱 알려줬어. 그랬더니 이 다음 주에 그 행동을 또 해. 역시 넌 쓰레기구나.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3개월을 주셔야 돼요. 3개월. 왜냐? 배우자가 함께 살아가면서 또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족원이 내가 싫어하는 말을 3개월 동안 몇 번을 하나 봤더니 평균 3에서 6회 정도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 everyday. 매일같이 내가 싫어하는 그 말,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3개월 사이에 시간을 주시고 그 말 혹은 그 행동이 또 나왔다? 잘 몰라서 잃어버린 것 같다? 리마인드로 다시금 알려주시고 또 약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 순간 딱 멈칫해? 혹은 얘기해놓고 아차 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칭찬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동안에 이 행동을 만들어가거나 줄여가는 그 과정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형 조형 한번 해볼까요? shaping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모든 가족들 행동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가족들은 다 조각가입니다. 다 조각이에요. 여러분의 조각이 어찌 될지 조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 간법의 방식이 있고 가법의 방식이 있습니다. 간법은 뭡니까? 딱 계획해가지고 쫙 하고 들어가는 거고 가법은 뭡니까? 찰처럼 척척척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은 다 간법의 역사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간법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대리석같이 처음에 딱 계획해가지고 쫙 하고 들어가.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작품이거나 쓰레기거나. 여러분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쓰레기입니까?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간법 역사가 아니라 가법 역사는 뭡니까? 붙여가면서 또 조금씩 떼어가면서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가족은 다 움직입니다. 동사예요. 이 인간은 이번 생에 틀렸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변화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물도 가끔 변화요.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전 끝까지 잃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싫어도 가족이에요. 가면 갈수록 족쇄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족이라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나라는 사람이 이 가족과 함께 얼마를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싫으나 좋으나 83세까지 일해야 되고요. 빨리 돌아가시면 98세, 운 없으면 134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 엄청난 시공간을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희망해보자. 그럼 한번 우리가 목표를 가져보자. 그럴 때 이 발작 버튼 3개월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쭉 했던 이 사람이 내가 요청했던 그 바가 줄어들었어. 그 말이 줄어들고 그 행동이 줄어들어. 이 사람하고는 다음 생에도 결혼하세요. 다음 생에도 이 사람하고 함께 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점점 좋아지겠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거 좋아졌으면 요청했으면 그 사람 것도 아이들 것도 물어보셔야죠. 너는 어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알려줄 때 여기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성분들이 진짜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을. 결혼 생활이 조금 유지되죠. 남편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르니? 야, 내가 네 엄마보다 너랑 오래 살았어. 내가 너를 모르니? 아는 집구석이 두 명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나 10달 동안 배 아팠다. 응? 뱃속에 가졌다. 배 아파서 27시간 너 유도분만 해가지고 내가 진통 끝에 너 낳았다. 네가 먹었던 거 입었던 거 다 엄마가 해줬던 거. 내가 너를 모르니? 걔는 다른 애예요. 말씀드렸죠? 인간은 동사입니다. 어제 나와 오늘도 내가 달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를 텐데 내 가족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바뀌는 겁니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이런 잦은 변화들, 곧 하루하루의 변화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3개월의 시간을 두시면서 이 사람을 끊임없이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주고 기다리는 자야말로 저는 좋은 조각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발작 버튼을 알았어. 그래,
난 이런 게 힘들어. 당신 이런 게 힘들어? 너는 이런 게 힘들구나. 알려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질문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상 말고 질문하자. 상상 말고 질문하자. 상상 말고 질문하자. 상상 말고 질문하자. 물어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 사실 상상도 아니에요. 망상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착각일 겁니다. 그러니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말이에요. 욕할 때나 먹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할 때 써야 되겠죠. 알려주시는 거 중요하지만 물어볼 때에도 상상 말고 질문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발작 버튼이 없어지면 우리 집이 행복할 것 같죠? 나쁘지 않죠? 대부분 이혼하는 집이나 혹은 집안이 파괴되는 집은 발작 버튼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 버튼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따라해볼까요? 안심 버튼. 안심 버튼. 안심 버튼. 안심 버튼. 안심 버튼은 뭡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바로 그 방법을 알아.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를 위로하는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 너와 내가 함께 다퉜을 때 우리는 화해하는 방법을 알아. 너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시점에 용서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아. 이게 바로 안심 버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거 아세요? 아시죠? 아주 간신히 결혼했는데 저희 부부도 다툽니다. 부부싸움 해요. 왜 저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다투고 그런 거죠. 그렇게 딱 다투죠. 제가 막 입이 막 이만큼이 나와요. 난 입 나오면 안 돼? 부부가 막 치사하고 치졸하고 뭐 삐죽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입이 제가 막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제 남편은 저를 풀어주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막 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식당을 가. 최소 4종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기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제가 넘어가요? 안 먹어. 그게 지금 넘어가. 하지 마라. 하지 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무슨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먹잖아? 괜찮다. 손주가 다 먹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동일한 상황에 뭘 먹으면 속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의 방식과 너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상상할 필요 없어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보, 자기야. 당신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속상하거나 우리가 혹시 다퉜을 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본인을 좀 그냥 놔둬달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놔두면 될까?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둬달래요. 당신이 화가 풀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저는 규칙을 말한 거예요. 그죠? 좋은 규칙은 좋은 구조를 만들고 좋은 고백으로 이어져요. 나쁜 규칙은 나쁜 구조를 만들고 결국은 나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나요? 안심 버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집은 행복하다 고백합니다. 안심 버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풀어줘. 내가 힘들거나 혹은 내가 속상해하거든. 나를 이렇게 풀어줘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 대로 하잖아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모자라도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알려준 규칙들 일종의 공식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근의 공식 가로 열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아무도 몰라. 이런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죠. 이렇게 1년에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 과정이 선명하고 많을수록 이 집은 좋은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안심 버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죠. 아이들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심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상태를 안 좋은 상태를 빠르게 종료하고 동시에 좋은 상태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 돌봄의 기술, 돌봄의 공간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보다 괜찮은 대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심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가족들 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들끼리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자. 듣고 싶은 말을 해주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있죠? 없어요? 없으시구나. 저는 있어요. 저는 예쁘다는 말을 좋아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게 됐냐?
뭐냐면 저희 집이 이제 언니, 오빠 저렇게 사남매인데 저희 언니 오빠들이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어렸을 때 좋아가지고 사람애가 밖에 쫙 나가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쟤는 누구예요? 나야 나. 근데 이게 그냥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쁜 것들 사이에 있으면 이제 오징어가 되는 그런 상태 있죠? 이제 그런 거라 제가 그때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요청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예쁘다 말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걸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결혼 27년 차입니다. 27년 차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이쪽에 듣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오늘 아침에 딱 듣더니 우선 예쁘다, 우선 예쁘다. AI야, AI. 정신은 차가울 수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심 상관없습니다. 왜? 저에게 중요한 그 사람이 제가 요청한 그 이야기를 아침에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캔디예요. 이건 일련의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굉장히 간절한 일종의 소망이자 바람 같은 거거든요. 대단한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요청하시고 그 사람은 어떤 말이 듣고 싶은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걸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이야기를 좀 더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넌 어떤 말이 듣고 싶어? 딸아, 아들아, 넌 어떤 말이 듣고 싶니? 라고 요청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거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뭐가 돼도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이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가장 첫 번째 전능자 바로 여러분들이었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겠다고 애쓴 그 모든 걸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겠죠? 여러분은 너는 뭐가라고 하는 이 뭐가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컨텐츠는 아이들이 채우는 거예요. 이 뭐가는 뭡니까?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해석의 공간이에요. 창조의 공간이에요. 제2의 빅뱅, 제3의 빅뱅이 일어나는 가장 간절하고도 가장 희망적인 공간이 바로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올해 그 교황이 선출되었어요. 교황께서 선출되셨죠? 콘클라베가 열린 겁니다. 콘클라베가 로마 안에 보면 바티칸 시국이 있고 그 바티칸 시국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 안쪽에 콘클라베가 이제 회의가 열릴 공간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그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 지금 우리 은광교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천장을 가득히 메운 프레스코아. 프레스코아라는 건 뭐냐면 채 마르지 않은 회반죽에 연료를 입혀서 그림을 그려가는 방식을 말해요. 그 천장을 가득히 메운 그 그림을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부릅니다. 이 천지창조를 그린 전체 그림을 그린 사람 미켈란젤로죠. 이 미켈란젤로 보통 그때 관습에 따르자면 선생이 20%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한 80% 그리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97% 이상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여러 개의 그림이 다 합쳐진 그 그림을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하고요. 한가운데 박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담의 창조라고 불러요. 나이 좀 있는 양반하고 헐벗고 이제 잘생긴 한 남자, 젊은 남자 이렇게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죠. 요 그림 손가락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거리는 약 2.8cm 정도 된다 그러죠. 이 손가락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천재인 겁니다. 이게 손가락이 이티처럼 붙었으면 저는 그를 천재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 신과 인간의 조우의 그 장면, 아담의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창조의 순간을 손가락을 딱 떼어놓았죠. 이 손가락 사이의 공간은 신과 인간 사이의 공간만인가요? 아니죠. 20세기와 21세기의 공간일 거고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공간일 거고요. 그렇게 현재와 미래의 공간일 거고 지금 나와 앞으로의 나 사이 그 엄청난 시공간을 다 아우르는 이 2.8cm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죠. 해석의 공간입니다. 가능성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제2, 제3의 빅뱅의 공간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심심할 때마다 해주세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해주세요. 할 말 없을 때마다 해주세요. 야마가 돌 때마다 하세요. 이 공간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채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달려있으나 누군가 희망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기대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대화야, 가족 간의 대화의 기술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00 플러스 알파 시대에 살고 있죠. 100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부부기를 채워가고 그렇게 부모기로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 모든 순간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뭡니까? 어른의 말을 하는 자가 어른이에요. 어른의 행동을 하는 그 자가 저는 어른이라 생각합니다. 어른의 시선을 가진 사람을 저는 기꺼이 어른이라 말해요. 어른의 말 어떤 겁니까? 요새 여기 계신 분들, 교인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욕 너무 많이 해요. 욕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우리 광주 은광교회 역사를 한번 쓰겠습니다. 어떤 역사인가?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 20, 30, 40, 더군다나 50, 60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추워도 그냥 안 추워. 존나 추워. 은광교회 역사가 지금 처음 쓰여졌습니다. 요게 역사. 그죠? 뭐 좋아도 그냥 개 좋아. 여러분이 앞으로 아까 분이 결혼 안 했지만 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새 가족을 드릴 겁니다. 조만간 몇 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며느리가 왔는데 딱 오자마자 어머 우리 시어머니 존나 예뻐요. 자기를 개줘요. 이런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거 먼 얘기 아니고 남 얘기 아니에요. 고운 말 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쓰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어른의 말, 이런 말이 어른의 말 아닐까? 그 말 쓰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어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동이 어른이 한 행동이 아닐까? 그 행동을 하면 이 사회가 여러분을 어른이라 말할 거고요. 어른의 시선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그걸 한번 해보시죠. 맞아요. 그럼 이 시대가 여러분을 기꺼이 어른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어른이 대단합니까? 좀 모질하면 어때요? 덜 안쪽으로 덜 영으로도 괜찮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 김장하 이분이 나오고 나서 어른의 개념이 너무 커졌거든요. 김장하 그분처럼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첫째 한의를 공부해야 돼요. 한약방을 또 열어야 돼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거기에 헌법재판소장이 나와야 돼요. 이거 우리로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분은 위인이에요. 제가 볼 땐. 우리 지금 누구인가? 어른은 보통 명사고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늙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완전히 폭삭 늙었어요. 우린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마저 우리를 나이 많다 그걸 넘어서 어른답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의 말이, 어른의 행동이, 어른의 시선이 그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우리 마침 또 교회에 왔으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을 특별히 키우거나 할 때 거시적인 양육이 따로 있고 미시적 육아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긴 생애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왜냐 20세기나 앞으로 21세기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절대 담아낼 수 없어요. 그렇게 길을 잃기 딱 좋은 시선은 위로 올라가서 아이를 내려다보는 조망 능력이 필요합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걸 마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시적인 육아 해야 될 거 해야 되겠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요즘 우리가 제가 아까 초반에 나만의 역사 그리고 가족의 역사, 지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와 세계 인류의 역사를 함께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 다시 또 한국사, 세계사가 엄청나게 붐업되더라고요. 그죠? 그죠? 여러분 한국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계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집에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역사가 있는데요? 역사 한 줄 없는 집안이 남의 거 열심히 외워서 뭐 할 겁니까? 저는 우리 집에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라고 하는 것의 정신유산이 면면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집 유산, 우리 집에 정신유산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길어진 세상 속에 그럼 어떻게 우리 집에 정신유산을 만들까? 저는 아주 짧게 원래 한 1시간 넘는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세 가지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극복의 이야기, 극복의
극복의 이야기. 극복의 이야기. 여러분의 극복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야,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야, 네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네 증조부가, 네 증조부가, 네 고조부가, 네 고조부가, 네 현조부가, 현조부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을 했어. 야, 우리 집안엔 극복의 DNA가 있나 봐. 양쪽 집안의 극복의 DNA가 응축된 거, 그게 바로 너잖니.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마. 우리 집안에 극복의 DNA가 있어. 그 응축되어 있는 그 안쪽의 힘이 네 속에 있는 거야. Remember this. 기억해라.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려질 거예요. 엄청난 세상에 첫걸음을 떼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공간을 알려준 것처럼 네 안에 극복의 DNA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함부로 버려두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안에 극복의 DNA가 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다큐것에 아시죠? 다큐것에 이 신라의 시조, 이분이 난생소랍니다. 알에서 태어나셨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이분은 조류예요. 제가 그걸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난생소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분은 출생부터 남다른 거예요. 알이라고 하는 완벽한 존재이자 남다른 존재로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설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박혁거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좀 부풀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경험을. 여러분 남의 경험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알 게 뭐야? 증명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충분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좀 부풀리셔도 괜찮아요. 남의 역사 조금 가져와서 조금 내 거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만의 안쪽에 DNA가 있으니 너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뭔가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뭔가 움직이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론적 출발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따를까요? 문화 이야기. 문화 이야기. 문화 이야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BTS, 블랙핑크. 아, 교회구나. 그래도 BTS도 아시잖아요. 그죠? 블랙핑크, 제니, 난리예요. 로제, 아파트. 네, 따라라라라 이거 아니고, 네. 보세요. 아파트, 로제, 제니, 샤넬, BTS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K-팝, K-컬처가 지금 대단하죠. 그거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남의 거 보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도 뭐가 하나 있어야죠.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누굽니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다면 가훈 콘테스트 이번 지나서 내년 초에 우리 또 그 설 있죠. 가훈 콘테스트 한번 하세요. 가훈 콘테스트. 여러분 요즘 애들 여기 허구한 날 하는 그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여러분 한국전 끝나고 나서 족보가 없어졌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좀 지나고 나서 사회가 막 핵가족화 막 되고 이러더니 어느새 가훈이 없어졌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가훈 학교 가서 야 니네 집 가훈이 뭐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인 1닭. 1인당 한 판이야. 이게 무슨 가훈이에요? 요즘 그 표현 뭔지 아시죠? 10년 놀고 서울역 갈래, 10년 공부해 서울대 갈래. 이게 무슨 교육이 진행하는 거 아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잊지 마실 것. 우리 집에도 가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낡은 이야기 같죠? 가장 낡은 것을 우리는 2000년 넘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역사 역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DNA로, 그런 정신 DNA와 육체 DNA와 수많은 문화 DNA로 우리에게 전수한 거고, 그래서 우리 집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내년 설에 뭐 하시는가? 온 식구들 다 모이고, 설 안 가도 돼. 올해 가기 전에 식구들 쫙 모여서 뭐 하는가? 가훈 콘테스트. 모두가 다 가훈 하나씩 만들어 오는 거예요.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돈 거세요. 돈 50만 원. 많구나. 20만 원. 괜찮죠? 이게 영업 기법 같은 거야. 처음에 센 거 불러. 그 다음에 약한 걸 부르죠? 이것도 싼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10만 원 하실 것 같아요.
10만 원 상관없어요. 저는 20만 원 벌었습니다. 2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딱 벌고 뭐 하는가? 온 식구가 다 하나씩 내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성인 다 상관없어요. 딱 내고 뭐 하는가? 아빠가 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야. 투표예요. 투표하세요. 투표하셔가지고 표를 가장 많이 받은 그 표가 우리 집 가훈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 집 가훈이다 끝내면 안 돼요. A4 장장에 글자 한 장씩 써요. 그 자리에서 붙여야 돼요.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그 다음 뭐 하는가? 그 다음 인터넷 들어가셔서 캘리그라피 아니면 가훈 이런 표구 같은 거 정말 멋들어지게 잘 써줍니다. 이거 딱 신청하시고 돈은 그런 데 써야죠. 역사를 만들어 가야죠. 우리 집 안쪽에 정체성을 만드는 데 써야죠.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없는 집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딱 써서 우리 집에 딱 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래서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동의했던 바로 그 가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차이가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리마인드 시켜주시고요. 그렇게 우리들만의 문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종교 이야기, 종교 이야기, 종교 이야기, 종교 이야기, 극복 이야기, 그리고 문화 이야기에 의해서 종교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 없어도 돼요. 종교 없어도 돼요. 기독교, 불교, 캐톨릭 뭐 어떤 거든 다 상관없습니다. 건강한 종교는 상관없어요. 이 건강한 종교를 통해서 전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 널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한다. 엄마를 지켜준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를 지켜준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 아버지가 없어진 순간에도 그 신 옆에 엄마 아버지 같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 잘 될 거다. 그 신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 걸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어갔다가 넘어지죠. 넘어져도 엄마야! 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어요. 엄마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늘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 말고도 아이들에게 부를 만한 이름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대상의 이름을 하나 좀 주시면 어떨까? 이게 바로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부를 이름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무엇보다 낯선 세상 속에 가장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외롭고 쓸쓸하다 힘들다 느낄 때 부를 이름 내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 안정감의 대상의 이름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00 플러스 알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 우리가 어른됨을 선택한다. 그렇게 우리가 온도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첫째, 에너지를 좀 알자. 에너지가 내가 너무 많아? 속도를 좀 늦추셔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속도를 좀 맞춰주시고요. 내가 에너지가 너무 적어? 나는 좀 넣어야 되겠죠. 짬짬이 잠도 자. 영양제도 좀 먹어. 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물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버튼도 좀 찾아보자. 발작 버튼과 안심 버튼 그렇게 발작 버튼 내 거 알려주고 상대방 거 물어보고 상상 말고 질문하도록 말씀드렸고 안심 버튼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풀어주고 어느 순간에 서로 화해의 방법 그 규칙을 서로 알려주고 물어보는 과정 상상 말고 질문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듣고 싶은 얘기 해줘야 되겠죠. 특별히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알지 못하는 미래, 우리가 가볼지 못할 그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능성의 공간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시공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우리 집만의 유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극복의 이야기로 네 안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야. 네 안에는 극복의 DNA가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마.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 이야기. 우리 집에는 이게 있어. 우리 집은 이게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이게 있어. 여러분 안에 가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우리 집만의 특별한 게 있으면 또 좋겠죠. 세 번째, 종교 이야기. 곧 네가 없고 내가 없어도 이 모든 것이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이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부를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안심의 콘텐츠를 이렇게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가족 간의 이 대화는 어떤 것인가? 저는 이거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집집마다 사정 다르고 집집마다 문화 달라서 어떤 말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필요할지 알 수 없으나 보다 거대한
우산, 우산 속에서 어떻게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가족과 함께 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조화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눈 거라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나중에 생각나시는 분들은 생각나시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그리고 부부들 사이에는 안심 버튼을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심 버튼을 물어보는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 체력이 친절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내 건강을 내가 잘 챙기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강의를 이제 1시간 반 동안 엄청난 속도로 했는데요. 일단 흔치 않은 일인데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갔다 오고 일어났어요. 교회 갔다 오고 이제 전화 인터뷰 잠깐 몇 개 하고 이제 오른기 그 공항에 내려서 또 픽업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와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한테 음식을 되게 정말 너무 곱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김밥도 굉장히 건강한 걸로 해서 떡이랑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먹기는 했는데 조금 많이 먹으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먹는 게 3분의 1만 먹었어요. 얼굴이 막 헬쓱하죠. 배가 엄청 들어가고 오늘 그 뒤로 이제 일정이 앞으로 3개가 더 남아있는데요. 발길 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눈치 없는 분 제발 해보세요.